자, 여러분. 만약에 자율주행 모드로 가다가 사고가 났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거 과연 운전자인 내 잘못일까요? 아니면 이 기능을 만든 자동차 회사 잘못일까요? 오, 정말 현실적인 문제죠? 오늘 이 문제 속으로 한번 제대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바로 이 한마디. 아니, 자율주행 모드였는데 왜 차가 알아서 안 멈춘 거야? 이게 모든 것의 시작이에요. 고속도로에서 자율주행 믿고 아주 잠깐 긴장을 풀었는데 앞차가 급정거하니까 그냥 쾅 하고 들이받은 운전자 A씨. 얼마나 억울하고 화가 나겠어요. 바로 이 한마디가 오늘 우리가 파헤쳐볼 이야기의 핵심인 거죠. 네, 바로 이겁니다. 도대체 누가 책임져야 할까요? 운전석에 앉은 사람? 아니면 이 기능을 만든 회사? 사실 아직까지 자율주행 사고만 딱 꼬집어서 다른 대법원 판례는 없어요. 근데요, 걱정 마세요. 과거의 다른 판결들 속에 우리가 미래의 해답을 찾을 수 있는 아주 중요한 단서들이 숨어 있거든요. 이제부터 우리가 진짜 탐정이 된 것처럼 과거의 사건 파일들을 한번 열어볼 시간입니다. 지금 이 미스터리를 풀 열쇠는요, 바로 이 과거의 판결들 안에 다 들어있습니다. 먼저 B씨의 사건부터 볼게요. 퇴근하고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 멀쩡하게 차를 세워뒀는데 글쎄 거기서 갑자기 불이 나서 차가 완전히 타버린 거예요. 황당하죠. B씨의 보험사는 당연히 이거 자동차 결함 아니냐 하고 자동차 회사를 상대로 바로 소송에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거의 복사해서 붙여넣기 한 것 같은 사고를 겪은 C씨와 D씨의 사례입니다. 두 분 다 주차하려고 분명히 브레이크를 밟았다고 확신하는데 차가 갑자기 웅 하는 굉음과 함께 앞으로 팍 튀어나갔다는 거죠. 이분들도 똑같이 이거 제조결함, 급발진이다 라고 주장했습니다. 보세요. 이 세 사건의 운전자들 모두 똑같이 말하고 있죠? 내 차에 문제가 있었다. 그러니까 제조사가 책임져라. 되게 상식적인 주장처럼 들리잖아요. 그런데 법원의 판단은 우리 생각보다 훨씬 더 까다롭고 복잡했습니다. 자, 그럼 이제 제일 중요한 부분이죠. 과연 이 결정적인 사건들에서 우리 대법원이 어떤 기준을 세웠는지 한번 제대로 뜯어보겠습니다. 결론부터 말하면 법원은 화재 사건에서 제조사 편을 들어주지 않았어요. 왜냐고요? 첫째, 그냥 어딘가 문제가 있겠지 이런 막연한 추측만으론 안 된다는 거. 구체적인 결함을 쿡 집어내지 못했다는 거죠. 둘째, 혹시 누가 불을 붙였을 수도 있잖아. 이런 외부 요인 가능성을 완벽히 배제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셋째, 제품 자체만 망가진 건 이 제조물 책임법으로 보상받을 대상이 아니라는 아주 중요한 선을 그었습니다. 그리고 이 판결이 거의 교과서 같은 역할을 하게 되는데요. 대법원이 딱 정리를 해줍니다. 제조물 책임이 인정되려면 이 세 가지 조건이 무조건 충족되어야 한다. 첫째, 제품의 결함이 있어야 하고, 둘째, 바로 그 결함 때문에 손해가 나야 하고, 셋째, 그 손해가 실제로 존재하고 증명까지 가능해야 한다는 거죠. 근데 법원도 알죠. 우리 같은 일반 소비자가 어떻게 복잡한 자동차 결함을 하나하나 다 증명하겠어요. 그래서 숨통을 좀 틔워줬습니다. 아주 중요한 원칙인데요. 정상적으로 사용했는데 제조사가 관리하는 영향 안에서 사고가 났다면 일단 결함이 있다고 추정해주겠다는 거예요. 소비자에겐 정말 한 줄기 빛과 같은 판결이었죠. 그런데 여기서 반전이 있었습니다. 급발진을 주장했던 D씨 사건에서는 법원이 운전자 편을 들어주지 않은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차량 결함의 가능성보다 운전자가 브레이크 대신 엑셀을 밟았을 가능성, 그러니까 페달 오조작 가능성이 더 높다고 본 거죠. 상황이 이렇다라고 판단해 버린 겁니다. 자, 이제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본 이 중요한 법적 원칙들을요, 드디어 자율주행 사고에 직접 대입해 볼 시간입니다. 과연 어떤 그림이 그려질까요? 아주 흥미로워질 겁니다. 법적으로 결함이라고 하면 보통 이렇게 세 가지로 나뉘어요. 만드는 과정에서 실수가 생긴 제조상 결함, 설계도 자체가 잘못된 설계상 결함, 그리고 설명이나 경고가 부족했던 표시상 결함. 여기서 중요한 건 자율주행은 특히 저 두 번째, 세 번째, 그러니까 설계상 결함과 표시상 결함이 아주 중요해진다는 점입니다. 바로 이 그림이 앞으로 법정에서 벌어질 일을 그대로 보여주는 겁니다. 운전자는 아니 차가 알아서 멈췄어야지 이거 명백한 결함이야 라고 주장할 테고요. 그럼 제조사는 우리가 방금 봤던 과거 판례들을 무기 삼아서 어떤 결함인지 정확히 말해보세요.
그거 운전자 부주의 때문입니다. 저희는 충분히 경고했습니다. 라고 딱 맞받아칠 거란 말이죠. 결국 자율주행 시대의 책임 문제는요, 이 세 가지 질문에 대한 답을 찾아가는 과정이 될 거예요. 소프트웨어 버그도 과연 제품 결함으로 볼 수 있을까? 자율주행이라는 말만 믿고 운전자가 어디까지 주의를 안 기울여도 되는 걸까? 그리고 가장 어려운 문제, 이 AI 관련 사고의 입증 책임은 과연 누가 져야 하는 걸까? 정말 복잡한 문제들이죠. 자, 그럼 이제 가장 실용적인 파트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렇게 복잡한 상황 속에서 운전자인 우리가 스스로를 지키기 위해 뭘 해야 할지 제가 핵심 생존 수칙들을 딱딱 짚어드릴게요. 첫 번째 수칙입니다. 이건 정말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가 않아요. 바로 블랙박스입니다. 여러분, 이제 블랙박스는 선택이 아니라 필수품이에요. 우리가 앞에서 판례들 보면서 확인했잖아요. 사고 원인을 명확하게 증명하지 못하면 운전자한테 엄청 불리해집니다. 그러니까 사고 당시에 자율주행 모드가 켜져 있었는지, 내가 경고를 무시하지 않았다는 걸 입증하려면 전방, 후방은 기본이고요. 계기판까지 찍히는 실내카메라, 이 모든 게 다 필요합니다. 자, 두 번째 수칙. 이건 의외로 많은 분들이 그냥 휙 넘겨버리는 부분인데요. 바로 자동차 설명서랑 경고 문구를 꼼꼼하게 읽는 겁니다. 우리가 앞에서 표시상 결함 얘기했었죠. 만약에 제조사가 핸들을 잡으세요라고 화면에 소리로 계속 경고를 했는데 그걸 무시했다. 그럼 법정에서는 거의 100% 운전자 과실로 볼 가능성이 높습니다. 사고가 터지기 전에 내 차의 기능이 어디까지 되고 어디부터는 안 되는지 그 한계를 정확히 알아두는 것. 이게 바로 나를 지키는 법적인 방패가 되어줄 겁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 수칙입니다. 이건 사고가 딱 발생한 바로 그 순간에 해야 할 가장 중요한 행동이에요. 네, 바로 차량 데이터를 즉시 확보하는 겁니다. 예전에 급발진 사건에서 운전자들이 불리했던 이유 중 하나가 뭐였냐면 명확한 데이터 증거가 없었기 때문이에요. 사고가 나면요, 망설이지 말고 즉시 제조사에 공식적으로 연락해서 차량의 사고 기록 장치, EDR이라고 하죠. 이 데이터를 보존해달라고 요청해야 합니다. 혹시라도 제조사가 좀 미적지근하게 나온다? 그럼 바로 법원에 증거 보전 신청까지도 생각해야 합니다. 증거가 사라지는 걸 막는 가장 확실한 첫걸음이죠. 그리고 이게 우리가 마주해야 할 냉정한 현실입니다. 지금 우리가 타는 대부분의 차는요, 레벨 2에서 3 수준이에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부분 또는 조건부 자동화 단계라는 겁니다. 완전 자율주행이 아니에요. 법적으로 운전의 최종 책임은 여전히 그리고 온전히 운전석에 앉은 바로 여러분에게 있다는 뜻입니다. 기술은 정말 눈부시게 발전하고 있죠. 하지만 그 기술을 그냥 100% 믿어버리는 순간 모든 책임은 나의 몫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 내용의 결론으로 이 한 문장은 꼭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핸들 위에 놓인 당신의 두 손이야말로 여전히 세상에서 가장 믿을 만한 자율주행 장치라는 사실을 말이죠.